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낡은 손수레를 끌며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김순덕, 78살의 할머니였다. 등은 이미 활처럼 굽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섰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 집화장, 재활용품이 쌓여있는 곳이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골판지를 골라내고 깨끗한 페트병을 모았다. 허리를 굽히고 다시 펴고 다시 굽히기를 반복했다. 1시간이 넘도록 그 작업이 이어졌다. 아침 7시가 되자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들은 할머니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다.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젊은 점주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을 건넸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점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고물상에 도착했다. 손수레 가득 쌓인 폐지와 고철을 내려놓았다. 주인은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늘은 12,000원이네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아 낡은 지갑 안에 넣었다. 한 장 한 장 세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리고는 다시 빈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향했다. 하루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무료급식소로 갔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에 끼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다. 오후가 되어도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상가 뒷골목, 학교 주변, 공원 벤치까지 폐지가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손수레는 점점 무거워졌고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단칸방이었다. 낡은 싱크대, 작은 가스레인지, 접을 수 있는 밥상이 전부였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장식품도 없었다. 오직 책상 위 작은 액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액자를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준호, 오늘도 할머니 열심히 일했단다. 사진 속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는 22살,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이 40년 전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손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낮에 받은 삼각김밥과 물 한 컵.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이 좋았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위안이었다. 밤 9시,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색이 바래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쳤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규칙적인 흐름이 40년간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용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기록했다. 다 쓰고 나서 통장과 메모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준호야, 할머니가 약속 지키고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밤 10시, 불을 끄고 누웠다. 낡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또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가야 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삶이었고 할머니가 선택한 길이었다. 김순덕 할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녀가 25이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났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둘은 결혼했고 작은 새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던 날들. 하루 장사가 끝나고 함께 먹던 국밥 한 그릇. 소박했지만 충분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3년 차 남편이 쓰러졌다. 간경화였다. 젊은 나이에 몸을 혹사한 탓이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결국 남편은 32살에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뱃속에는 5달 된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할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였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다.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혼자 차려 먹었고 빨래도 스스로 개어 넣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없었다. 그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우리 준호 보면 힘이 나는걸.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다. 학교에서 항상 반에서 1등이었다. 선생님들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을 아들이 이루어 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준호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 공학과였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돈을 빌렸다. 친척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 이자가 높아도 상관없었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하고 돈 벌게. 괜찮아.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단다. 준호는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다. 아들은 뒤돌아서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대학 생활은 순탄했다. 준호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장학금도 받았다. 방학 때는 고향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대학교 2학년 첫 학기. 준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신호는 파란불이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준호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 몇 명과 준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빈소에 앉아 멍하니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웃을 수 없었다.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준호의 방을 정리했다. 교과서, 노트, 옷가지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추억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준호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였다. 아직 건네지 못한 채 남겨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 나 졸업하면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그제야 소리 내어 울었다. 방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다. 준호가 떠난 후 할머니의 인생도 멈춰버렸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할머니는 살아야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견뎠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장도 그만뒀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대신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천 원밖에 벌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가 떠올랐다.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준호도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준호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다. 준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자신이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준호의 이름으로.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다. 한 달에 30만 원을 모았다. 그중 10만 원을 장학금 통장에 넣었다.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김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오전에 고물상에 팔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해결했다. 오후에는 다시 거리로 나가 해질 때까지 일했다. 저녁에는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밤에는 통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준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지켰다. 몸이 아파도, 날씨가 나빠도, 명절이 와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삶의 이유였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할머니는 은행에 갔다. 작은 지점이었다.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알아봤다. 매번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손님이었다. 할머니, 이번 달도 10만 원 입금하시나요? 네.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건넸다. 직원은 통장에 입력하고 도장을 찍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이 돈, 무엇에 쓰시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좋은 일에 쓸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직원도 더 묻지 않았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사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은행을 나온 할머니는 다시 거리로 향했다. 손수레를 끌고 익숙한 골목을 걸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대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캠퍼스 앞 게시판에 장학금 공고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멈춰섰다. 공고문을 천천히 읽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매년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후원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게시판 앞에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공고문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장학금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게, 누가 이렇게 꾸준히 기부하는 거래?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학생들의 대화를 듣던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모은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준호도 이렇게 느꼈을까?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이른을 넘기면서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손가락 관절은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치료비가 아까웠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였다. 며칠 후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손목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를 걱정했다. 고물상 주인은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다. 할머니, 이제 쉬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이래야 살맛 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일을 멈추면 돈을 모을 수 없었다. 돈을 모으지 못하면 장학금을 줄 수 없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75이 되던 해,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이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말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약 꼭 드시고 푹 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약은 사지 않았다.
돈이 아까웠다. 대신 몸을 더 아꼈다. 천천히 걷고, 자주 쉬고, 물을 많이 마셨다.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다. 40년째 되던 해, 할머니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4,800만 원이었다. 10만 원씩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몇 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 10명, 20명. 아니, 더 많을 수도 있다. 할머니는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계획이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자세하게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했다. 준호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꿈을 이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졌단다. 할머니는 메모장을 덮고 액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준호가 나타났다. 대학 졸업가운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졸업장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준호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가야 했다. 준호를 위해, 그리고 준호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김순덕 할머니는 78살이 되던 해봄, 갑자기 쓰러졌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직 안 돼.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갈 수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통장을 정리해야 했고 돈을 전달해야 했다. 준호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나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통장과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깨끗한 편지지를 한 장 꺼냈다.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써 내려갔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준호의 이야기, 지난 40년의 이야기, 그리고 통장에 담긴 의미.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써 내려갔다. 편지는 3장이 되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통장과 함께 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써놓았다. 복지관 김 사회복지사님께. 복지관의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매일 무료급식소에서 할머니를 봤다. 가끔 안부를 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줬다. 할머니는 그 사람을 믿었다.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길거리에서였다. 폐지를 줍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갈래요.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집에서 쉴 거예요. 할머니는 완고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그 돈이면 한 달치 장학금이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다. 결국 의사는 허락했다. 대신 약을 처방해주며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이 무거웠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책상 위 봉투를 바라보았다.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 복지관에 가야 했다. 김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건네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할머니는 힘을 내어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걸음마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지관까지는 10분 거리였다. 평소에는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30분이 걸렸다. 중간에 몇 번이나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할머니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안색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괜찮아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부탁할 게 있어서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그리고 부탁대로 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 같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병원 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손을 빼내며 일어섰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럼 나는 갈게요. 부탁 꼭 지켜주세요. 할머니, 잠깐만요. 김 사회복지사가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준호를 떠올렸다. 웃고 있는 준호, 책을 읽고 있는 준호, 자신을 안아주던 준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준호야,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후, 김순덕 할머니는 원룸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침 7시, 옆집 주민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직원이 와서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손에는 액자를 꼭 쥐고 있었다. 준호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경찰이 도착했고 검시가 진행되었다. 자연사였다. 심장마비로 추정되었다. 방 안을 조사하던 중 책상 위에 메모 하나가 발견되었다. 복지관 김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경찰은 즉시 복지관에 연락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달려왔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다. 며칠 전 그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왜 그때 더 붙잡지 못했을까? 장례는 복지관에서 주관했다.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빈소는 작은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복지관 직원 몇 명, 고물상 주인, 편의점 점주, 그리고 같은 동네 주민 몇 명이 전부였다.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가 준 봉투를 열었다.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저는 김순덕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유일한 아들 준호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었고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준호가 떠난 후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래서 매달 제가 모은 돈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4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전액을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주세요. 저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익명의 후원자로 남고 싶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꿈은 계속 이어질 거야. 고마웠어, 내 아들.
김순덕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김 사회복지사는 눈물을 흘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울었다.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졌다. 통장 잔액은 4,800만 원이었다. 10만 원씩 480번 입금한 기록이 빼곡했다.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 한결같았다. 김 사회복지사는 즉시 대학교와 연락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유지를 전달하고 장학금 설립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준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폐지 줍던 할머니, 40년간 모은 돈 전액 장학금 기부.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진정한 부자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반응을 볼 수 없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빈소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저, 김순덕 할머니 빈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문 오셨나요? 네, 할머니를 꼭 뵙고 싶었는데. 청년은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때 익명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 장학금이 할머니가 주신 거였다는 걸.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청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빈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두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모두 할머니께 감사하고 있었다. 빈소는 점점 붐볐다. 꽃이 쌓이고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살았지만 떠날 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장례 마지막 날,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할머니의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준호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편히 쉬세요. 그렇게 김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장례를 마친 후, 김 사회복지사는 본격적으로 장학금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교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할머니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누구에게 지급할지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통장의 돈은 준호 장학재단으로 옮긴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선발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의지이다. 할머니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익명의 기부자로만 알린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갔다. 신청자가 쇄도했다. 1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했다. 모두 사연이 있었다. 부모님이 아프신 학생, 생계를 책임지는 학생,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 학생. 서류를 검토하던 심사위원들은 가슴이 아팠다. 최종적으로 10명이 선발되었다.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학생은 전화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대학교 강당이었다. 10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김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으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고단한 삶, 그 숭고한 결심. 수여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작은 공동묘지였다. 비석에는 이름과 생물년월일만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꽃을 놓고 묵념했다. 할머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명씩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 장학금은 유명해졌다.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신문에도 여러 차례 실렸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돕고 싶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모였다.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었다. 1년 후에는 5천만 원이 되었다. 할머니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재단은 장학생 수를 늘렸다. 1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매년 더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졸업 후 사회로 나갔다. 의사가 된 학생, 교사가 된 학생, 엔지니어가 된 학생.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났다. 그리고 그들도 기부를 시작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 준호 장학금에 다시 돈을 넣었다.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우연히 지난 어느 날,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감사의 밤이었다. 장학금을 받았던 모든 학생을 초대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행사장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폐지를 줍던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사람들은 사진 앞에서 묵념했다. 그리고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도 계신다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기부합니다.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할머니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다. 행사 마지막, 김 사회복지사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준호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았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할머니를 향한 감사였고, 존경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날 밤,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대요. 할머니가 뿌린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숲이 흔들렸다. 김 사회복지사는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10년이 흐른 후, 준호 장학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기부금은 10억 원을 넘어섰고, 장학생 수는 매년 100명에 달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 재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선배 장학생이 후배 장학생을 돕는 시스템이었다. 어느 가을날, 재단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직원은 눈이 커졌다. 급히 김 사회복지사를 불렀다. 이거 좀 보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김 사회복지사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첫 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준호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입니다. 40년 전, 준호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저도 함께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기 직전,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중에 내가 졸업하면 엄마를 꼭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신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 김순덕이라는 이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준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준호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준호와 중년의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대학 입학식 날로 보였다. 둘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김 사회복지사는 편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 사진을 재단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자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다. 김 사회복지사는 즉시 결정했다.
재단 사무실에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기로 했다.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음 주, 액자가 벽에 걸렸다. 사진 밑에는 설명이 붙었다. 김순덕 할머니와 아들 준호. 사랑은 죽음을 넘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와닿았다. 준호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눈 용기. 그해 겨울, 재단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준호의 편지라는 이름이었다. 장학생들이 할머니께 감사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이었다. 편지는 할머니의 묘소 옆 작은 우체통에 넣었다. 첫 번째 편지는 의대생이 썼다. 할머니, 저는 올해 의사가 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무료 진료소를 열 거예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교대생이 썼다. 할머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분도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공대생이 썼다. 할머니, 저는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꿈꾸던 세상. 사랑합니다. 편지는 계속 쌓여갔다. 우체통은 금방 가득 찼다. 사람들은 새로운 우체통을 설치했다. 그것도 가득 찼다. 할머니를 향한 마음은 끝이 없었다. 봄이 오고 묘소 주변에 꽃이 피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사람들이 심은 꽃이었다. 장학생들이 할머니를 기억하며 심었다. 이제 묘소는 꽃밭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았다. 소녀는 초등학생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분이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야.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장 부자였어. 너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놓았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놓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모습을 보던 김 사회복지사는 흐뭇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 사회복지사는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할머니, 준호 장학금이 2,000명을 넘었어요. 2,000명의 학생이 할머니 덕분에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꽃이 피 흩날렸다. 김 사회복지사는 그것이 할머니의 축복 같았다.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준호와 함께 20년이 흐른 후 준호 장학재단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교육부에서 모범 장학재단으로 선정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재단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학생들을 도왔다. 재단 이사장이 된 김 사회복지사는 이제 60이 넘었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열정은 여전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후원자들과 통화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노신사 한 분이었다. 팔수는 넘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실례합니다. 김 이사장님 계신가요? 제가 김 이사장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신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저는 45년 전에 준호라는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김 이사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의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노 교수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성적, 출석, 과제 평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 어머니가 그 유명한 김순덕 할머니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 이사장은 노 교수를 할머니의 묘소로 안내했다. 묘소는 이제 작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다. 노 교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준호를 잘 보살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도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노 교수는 한참 동안 묵념했다. 김 이사장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묘소를 떠나기 전 노 교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 퇴직금 일부입니다.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준호와 할머니를 기리는 뜻으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노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그 후로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재단을 찾았다. 준호의 친구, 할머니의 이웃, 옛날 고물상 주인.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다. 재단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할머니가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할머니의 일생, 준호와의 추억, 장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울었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들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책의 인쇄는 전액재단에 기부되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준호 장학생 총동문회를 열었다. 20년 동안 배출한 모든 장학생을 초대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동문회장이 된 첫 번째 장학생이 연단에 올랐다. 저는 20년 전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다음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할머니가 저희 멘토입니다. 또 박수가 터졌다. 한 명 한 명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 직업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함께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서서 참배했다. 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김 이사장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30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방송국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고민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사셨다.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면 더 많은 선한 영향이 퍼질 것이다. 결국 승낙했다. 제작진은 6개월 동안 취재했다. 할머니가 살았던 원룸, 폐지를 주었던 골목, 고물상, 복지관,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장학생들을 인터뷰했고 할머니를 알던 사람들을 만났다. 다큐멘터리는 1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제목은 할머니의 통장이었다. 방영일, 전국의 안방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시청률은 20%를 넘었다. 엄청난 반응이었다. 방송 후 재단 전화는 불이 났다. 기부 문의가 쇄도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한 달 만에 기부금이 30억 원을 넘었다. 재단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행복한 비명이었다.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었다. 재단은 사업을 확장했다. 준호 도서관을 만들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이었다. 할머니가 준호에게 책을 사주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는 모든 아이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준호 급식소도 열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이제는 더 많은 어르신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준호 의료봉사단도 조직했다. 장학생 중 의사가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매달 무료 진료를 했다. 할머니처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할머니의 마음이 곳곳에 퍼져 나갔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재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지는 미국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영어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번역을 부탁했다. 저는 5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이곳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감동합니다.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계셨다고 놀라워합니다. 김 이사장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었다. 다음 주 또 다른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일본에서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비슷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이사장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재단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 할머니의 마음이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사랑은 같았다. 모두가 할머니의 마음에 공감했다. 30년이 되던 해, 재단에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준호 장학금 30주년 기념식이었다. 장소는 대형 콘서트홀이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행사 당일, 홀은 가득 찼다. 장학생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무대 중앙에는 할머니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김 이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제 80을 넘긴 나이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할머니, 30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학생이 할머니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자랑스럽죠?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김 이사장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께서는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부자셨으니까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본받겠습니다. 주는 삶, 나누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고래와 같은 박수였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5분 넘게 박수가 계속되었다.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감사였다.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3,000명이 줄을 지어 걸었다. 묘소는 이제 성지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김 이사장은 묘비 앞에 섰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세상에 전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계속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50년이 흐른 지금, 준호 장학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장학재단이 되었다. 총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재단의 기부금은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녀도 할머니 곁에 묻혔다. 유언이었다. 할머니 옆에 묻어달라. 계속 지키고 싶다. 그녀의 뜻대로 묘소는 나란히 만들어졌다. 새로운 이사장은 첫 번째 장학생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그는 재단을 더욱 발전시켰다. 어느 날 재단 회의에서 특별한 제안이 나왔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모두 동의했다. 영화사와 협의했고 제작이 결정되었다. 제목은 할머니의 통장이었다. 유명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했다. 촬영은 1년 동안 진행되었다. 할머니가 살았던 모든 장소를 재현했다. 원룸, 골목, 고물상, 복지관. 세트가 아닌 실제 장소에서 촬영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영화는 완성되었고 개봉일이 정해졌다. 개봉 전부터 화제였다. 예매율이 1위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 했다. 개봉 첫날, 전국 극장이 만석이었다. 상영이 시작되자 극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장면, 준호를 키우는 장면, 준호를 잃는 장면, 그리고 40년 동안 돈을 모으는 장면. 모든 장면이 가슴을 울렸다.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통장을 건네는 장면이었다. 김 사회복지사에게 봉투를 주며 말하는 장면이었다. 부탁합니다. 우리 준호처럼 꿈 많은 아이들 도와주세요. 스크린이 어두워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 울고 있었다.
극장 안이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영화는 대성공이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되었다. 해외에서도 개봉되었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영화의 수익금은 전액재단에 기부되었다. 그 돈으로 준호 문화센터가 세워졌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음악, 미술, 무용,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준호 장학생 만남의 날을 열었다. 50년 동안 배출한 모든 장학생을 초대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광장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는 다양한 사람이 올랐다. 의사, 변호사, 교사, 예술가, 사업가, 정치인. 그들은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무료 변론으로 약자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할머니의 마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행사 마지막,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1만 명이 줄을 지어 걸었다. 묘소는 이제 작은 공원이 아니라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다.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만발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을 놓고 묵념했다. 할머니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시간이었다. 새 이사장이 묘비 앞에 섰다. 할머니, 50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1만 명의 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숲속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묘비를 비췄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남아 있었다.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묘소에는 한 사람만 남았다. 새 이사장이었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꿈을 약속드립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속삭였다.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고맙구나. 잘했어. 이제 너희 차례야. 이사장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숲을 걸어 나갔다.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갈 것이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